골라타는 재미가 있다. 비욘드 리포트 주간 전망대입니다. 오늘도 우리 금융시장의 핫한 아이템들을 보고서 받기 이야기까지 탈탈 털어보겠습니다. 우리 이제 메인 토크 들어가기 전에 지난주 시장 좀 한번 잠깐 보고 가죠. 뭐 금리 인상, 미국 금리 인상이 더 연기된다는 소문이 있대? 전 FOMC를 보고 느낀 점이 예전보다는 약간 짧아졌다고 해야 될까요? 그리고 설명이 약간은 예전보다 덜 친절하신 듯한 느낌을 받으면서 6월도 할 수 있는데 뭐 그렇다고 이제 앞쪽보다는 그래도 뒤쪽으로 조금 더 무게가 실리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되게 원론적이었다라는 생각을 좀 했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약간 도비시한 문구들이 많이 나왔지만 사실 뭐 연준의 입장이 바뀐 건 전혀 없고 다만 이제 1분기 성장률이 좀 안 나온 거에 대해서 좀 안타깝다라는 생각을 이제 연준 인사들은 좀 한 게 아닌가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 9월 이후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그냥 9월에는 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얘기해보세요. 제가 볼 때도 뭐 라이브로 얘기하셔야 돼. 알겠습니다. 일단 되게 뭐 다이나믹했습니다. 주가 자체는 1Q GDP를 반영하면서 하락폭이 좀 컸었는데 미국 주가 자체가 FOMC 이후에 한 하락폭 한 반 정도 만회하면서 이제 마감을 했었고요. 근데 이제 뭐 FOMC 금리 인상과 보면 저희도 한 9월쯤에 인상을 할 것이다라고 이제 기본적인 뷰는 가져가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무게 중심은 9월 이후로 좀 이동을 하고 있는데 문구, 그러니까 경기에 대한 판단이 어느 정도 좀 불확실한 면이 나타나고 있고 기본적으로 인플레 지표가 워낙 낮기 때문에 아무래도 저희는 9월에 가져가고 있지만 차츰 그 다음 차선책이 뭐냐고 물어봤을 때는 9월 이후에 무게 중심이 좀 더 이동하는 건 사실이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외환시장 어떻게 반응했어요? 이제 단독으로 딱 쫙 설명해 주시지. 달러하고. 네, 일단 달러 지수 기준으로 보자면 마감가는 전일 대비 하락을 하긴 했는데 일단 장중 흐름을 보자면은 FOMC를 기점으로 달러는 오히려 좀 강해졌거든요. 일단 그래요? 예, 1분기 GDP가 워낙 안 좋았기 때문에 그 부분 반영하고 또 어제 발표된 유로존의 3월 민간 대출이 3년 만에 증가세로 전환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유로존이? 예, 반영하면서 유로는 강해지고 달러는 약해지는 그런 흐름을 보이다가 오히려 FOMC 끝나고는 유로는 빠지고 달러에는 오르고 그러면서 달러는 전체적으로 강해지는 그런 흐름들을 보였습니다. 왜 그랬지? 이상하네? 일단은 그래도 아직까지 뭐 완전히 그 지연된다기보다는 최근의 경기 부진을 일단은 일시적인 요인으로 평가를 하고 그래서 금리 인상을 어쨌든 올해 할 거라는 그런 기대들 그런 것들을 좀 반영을 했고 최근에 또 워낙 달러가 많이 빠져서 빠졌었죠. 네, 그래서 연어 환율이 지금 뭐 우리가 총회 또 관심사 아니에요? 원화가 신흥국 중에서 뭐 원화가 거의 제일 선두에 들 있더라고요. 한국이 왜 그렇게 미국가에 대해서 좀 고민을 좀 해봤어요. 봤더니 한국은 이만큼 개입을 했다라고 보고서에 추정을 해놨더라고요. 전반적으로 이제 일본에 좀 더 유리한 환경이 조성이 되지 않을까. 아베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되는데 아베가 요번에 그 미국에 가가지고 굉장히 기분 나쁘게 사과 끝까지 안 하대. 그죠? 근데 사실은 우리 언론이 사과 안 한다는 것만 막 부각을 했는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지금 이제 미국하고 일본 간에 새롭게 미러를 그 시대로 들어갔다는 게 훨씬 더 중요한 일이거든. 그리고 중국도 더 이상 일본 보고 그런 거 가지고 안 싸고 대화를 시작을 했잖아. 근데 우리만 대화를 안 하고 있어 지금. 이러면서 앞으로 전반적으로 이제 일본에 좀 더 유리한 환경이 조성이 되지 않을까. 일본이 경제적으로도 일본이 하는 일에 대해서 미국이 묵인해주고 엔도스해주는 그 구조로 가게 될 것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면 엔화 환율이 지금 뭐 우리가 초미의 또 관심사 아니에요? 그래서 일단 엔화 환율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한번 점검하고 우리나라 원화 환율에 대해서도 계속 조작국 얘기 나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훨씬 더 불리해질 것 같은데 일단 엔화 동향
일단 뭐 달러인과 엔원 환율 동향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요. 사실 엔원 환율은 많이 빠졌지만 달러인 환율은 사실 굉장히 조용한 흐름들을 계속 보이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작년 10월 말에 BOJ가 양적 완화 발표한 이후에 급등했다가 이후에는 그냥 시장 여건들 반영하면서 거의 120엔대 후반, 120엔 초반 요 사이에서 계속 등락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엔원 환율은 일단은 특히 이제 그 4월 초 이후에 계속 좀 하락 압력을 받아오긴 했지만 4월 초 이후에 하락 압력이 더 강해지면서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800원대의 진입을 지난주에 했습니다. 예. 우리가 원엔이 800원대 갔던 게 언제쯤 얘기죠? 그죠? 한참 전에 얘기인 것 같은데. 2008년 2월인가? 그죠? 그때죠. 예, 예. 그 이후로는 우리 원화가 갑자기 막 약세를 가고 엔화는 또 그 캐리 트레이드 청산되면서 무지하게 강세로 가고 이래가지고 한때는 이게 원달러 환율이냐 원엔 환율이냐 모를 정도로 막 올라갔었는데 근데 엔화 환율이 이렇게 자꾸 그 원엔이 그러니까 방금 얘기로는 엔화 자체는 별 변동이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제 원엔은 지금 원화 측 요인인 거 아니야, 그죠? 원화 측 요인이 맞죠. 원화 측 요인인데 그럼 원화는 계속 강세를 가는데 엔화는 저렇게 유지되는 이유들이 뭐예요? 일단은 이제 BOJ가 계속 국채 매입을 하면서 유동성을 공급해 주고 양적 완화 있고요. 계속 하고 예, 있고. 또 두 번째로는 그 일본의 해외 진권 투자 흐름이 작년 4월 이후에 자리가 좀 잡혀가는 것 같아요. 아, 그래? 해외 주식 채권 투자, 우리나라로도 주식 자금도 계속 들어오고 있는 양적 상황이고요. 완화해서. 또 무엇보다 어쨌든 간에 미국이 언젠가는 이제 금리 인상할 거라는, 물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또 미국 그 달러 환율은 또 금리 차에 워낙 그 민감하게 반응을 하기 때문에 그런 기대들이 일단은 달러 환율의 하단을 방어해주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유럽계 피치가 그 일본 신용등급을 이제 한 단계 낮췄잖아요. 우리보다 2단계 아래로 내려갔는데 그래서 일본이 지금 A까지 갔으니까 잘하면 이제 B 등급을 볼 수 있는 일본도. 전반적으로 부정적. 일본 조금만 더 나빠져라. B 우리 한번 일본 B 한번 보자. 뭐 이런 이런 심술궂은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건 별 영향이 없는 거예요? 사실 환율은 당일에도 별로 영향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그래요? 사실 외국인들이 일본 채권도 계속 사고 있는 그런 분위기고요. 크게 막 시장에 영향받는다는 느낌은 저는 아니었어요. 신용등급 자체는 별 영향은 없었다? 제가 살펴보니까 그 일본 전체 국채 잔액 중에서 최근에 이제 일본 BOJ가 들고 있는 보유 비중이 한 24% 정도까지 올라왔더라고요. 네. 그래서 근데 이제 앞으로 한 2년 동안 이제 이 추세를 계속 이어가게 되면 뭐 한 35%, 40%까지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일본의 어떤 국가 재정 자체는 뭐 GDP 대비 엄청나게 좀 안 좋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그거의 부채 뭐 한 30~40% 이상을 중앙은행이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중앙은행이 그렇다고 뭐 갑자기 이렇게 도산하거나 이런 상황은 아니니까, 그러니까 GDP 220%, 230%가 되는 그 부채에서 그러니까 일본의 어떤 그러니까 이제 채권 그다음에 이제 정부가 갖고 있는 부채를 다 빼면은 상당히 의외로 GDP 대비 부채 비중이 떨어집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시장에서는 숫자로 본, 그러니까 GDP 대비 부채로 본 건전성이 아니라 순부채로 본 건전성은 보기보다는 나쁘지 않다라는 거를 좀 알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근데 영국 애들은 왜 신용등급을 낮췄어? 난 참 이 신용등급 낮춘 애들 이해가 안 가던데. 뭐 재정 그냥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겉으로 보기에는 겉보기에는? 재정이 계속 나빠지니까는요. 네. 그래서 낮췄는데 저도 드는 생각이 그 금융위기 터지고 나서 미국이 등급이 한번 떨어져서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가 교과서에서 배우고 이론적으로는 등급이 떨어지면 금리가 올라야 되는데 미국은 등급이 떨어졌는데 금리가 안 올랐거든요, 보면요. 그리고 달러도 오히려 강해지고. 그리고 일본도 등급은 금융위기 이후에 계속 떨어지는데 금리도 계속 내려가고 있고. 유로존도 말씀하신 그렇고. 대로 그 하향 조정한 날 금리가 더 많이 빠졌더라고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진짜 이게 그 기축통화, 준기축통화의 프리미엄이란 이런 거구나. 뭐 그런 것도 네. 있죠. 기축통화 준 게 경화로서의 프리미엄도 있고,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시장이 이 신용평가사들을 무시하는 것 같아. 네? 그러니까 신용평가사가 다 맞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은. 근데 지금 좀 아까 얘기가 중앙은행이 한 20한 5%, 26% 가지고 있다 그랬잖아요. 이거 좀 더 사드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럼 이제 발권한 거야, 사실은.
그렇죠. 그러니까 채권으로 국가 재정에 파이낸싱을 할 거냐, 세금으로 파이낸싱을 할 거냐, 아니면 돈으로 파이낸싱 할 거냐, 세계에서 채권 가지고 계속 해오다가 이게 세금 가지고 하려는데 세금 가지고 안 되고 돈으로 파이낸싱 해버린 거 아니에요? 돈 주고 다 사버렸는데 뭐. 저러다 이제 그 채권 국채 소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중앙은행. 최근에 그런 논의들이 사실 실제로 진행이 되고 있는 그렇죠. 거죠. 소각시켜 버려도 돼요. 왜냐하면 돈을 발권을 안 하는 거는 물가 상승을 걱정을 하기 때문에 발권을 못 하는 거거든. 근데 지금 물가를 제발 올려야 되는 상황까지 왔는데 이 나라는 그럼 계속 발권을 해버리고 채권 소각해버리면 끝이지. 뭐 일본 부채 별로 걱정 안 하는데. 다들 이렇게 너무 걱정을 하는 것 같아, 일본 부채 비율. 그나저나 어쨌든 엔화 환율에 별 영향이 없었다. 그러면 자, 원엔의 급락은 결국은 원화측 요인이다. 네. 원화측 요인은 뭐가 있어요? 일단 세 가지를 포인트로 둘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수출이 본격화된 시즌이 도래했다. 두 번째로는 외국인 자금이 많이 들어왔다. 그리고 무엇보다 당국의 개입 스탠스가 약해졌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두 번째는 우리 좀 설명을 좀 듣고. 일단은 이게 그 수출의 계절성인데요. 뭐 최근 이제 그 2년간의 그 계절성을 보면은 보통 이제 4, 5, 6월이 되면 수출이 이제 본격화되는 시즌이거든요. 게다가 또 이제 난방유 수입도 안 되기 때문에 이제 공급 압력이 더 커지는 그런 시즌이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었고, 외국인 같은 경우는 뭐 아시겠지만은 4월 들어서 3조 원 뭐 이상 이제 주식을 사면서 자금이 들어왔고,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당국의 스탠스인데, 당국의 스탠스가 왜 약해졌느냐를 보면은 일단 첫 번째로는 작년 2분기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작년 2분기에도 환율이 그 중요한 지지선이었던 1,050원을 하향 돌파했었거든요. 그때도 외국인 자금 들어오고 2분기가 이제 계절적으로 공급 압력이 크고, 그래서 일단 당국이 약간 받치기에 버거운 그런 시점이기도 했고요. 이번에는 일단 미국 눈치가 굉장히 보이는 것 같아요. 일단 환율 보고서에서 이제 한국 개입 좀 그만해라 하면서 또 굉장히 정말 미웠는지, 사실 그 보통 외환보유액을 그 환시 개입 추정액을 외환보유액이 얼마 늘었는지로 계산을 하는데, 최근에 달러가 너무 강해지고 그 보유액 중에 유로랑 엔이 약해지다 보니까 보유액이 그냥 줄어드는 그런 효과가 지금 평가액으로 발생을 했거든요. 그래서 외환보유액만 보면 개입을 얼마나 했는지 발라내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발라내서 이제 미국 재무부가 한국은 이만큼 개입을 했다라고 보고서에 추정을 해놨더라고요. 보면 그거 다 발라내고 정말 미웠나 보다. 보면 올해 1월에 50억 달러 이상 개입을 한 걸로 보여지고, 올해 3월에도 이제 50억 달러 정도. 근데 이 부분 다 모두 환율이 좀 오르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입을 했다라고 그렇게 비난을 했고, 한국이 왜 그렇게 미울까에 대해서 계속 고민을 좀 해봤어요. 봤더니 이게 주요국의 대미 무역 흑자 증가율이에요. 보시면 미국에 주로 수출하는 나라들, 그러니까 중국, 일본, 한국, 독일을 보시면 대미 무역 흑자가 우리나라가 거의 연간 20%씩 이상씩 계속 무역 흑자가 늘어나고 있어요. 뭐 이게 핸드폰 관련한 것 때문일 수도 있고, 생각보다 FTA 효과가 꽤 크더라고요. 한미 FTA 효과가 큰 걸 알고 있어요. 일단은 이런 것들이 특별히 이제 한국에 좀 꽤 거슬리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그래서 이렇게 4월달에 보고서 나오면서 굉장히 좀 한국에 대해서 좀 비난을 강도 높게 하면서 당국도 좀 눈치를 보고, 그러면서 안 그래도 좀 받치기 어려운 상황인데 일단은 레벨을 조금 열어주자라고 일단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추가할 가능성은 얼마나 봐야 돼요? 여기는 제일 마지막에. 이쪽도 발언 기회 좀 주자. 워낙 혼자만 얘기해. 죄송합니다. 말씀하셨듯이 이제 엔이 그러면은 여기서 변할 수 있는 요인이 뭔가 있을까를 생각해보고, 원이 변할 수 있는 요인을 생각해봤을 때 저도 원이 변할 수 있는 요인이 조금 더 많지 않나 싶고요. 그 불황형이냐 아니냐 논란은 있지만 어쨌든 뭐 경상수지 흑자가 계속 나는 전 세계에서 몇 안 되는 나라 중에 하나고, 그런 면에 봤을 때, 그리고 지금 확실히 그 올해 들어서도 그렇고 원화가 신흥국 중에서 뭐 무슨 이벤트가 있어서 움직이는 통화들 있지 않습니까? 보면 뭐 브라질이나 러시아 이런 거 제외하고 나면은 원화가 거의 제일 선두에 서 있더라고요, 보니까요. 그리고 외국인들 시각에는 이제 코리아는 이제 이머징의 제일 위, 선진국 바로 밑이라는 그런 인식이 생겨서 무슨 글로벌 뭐 약간 소버린 이벤트가 생긴다고 돈이 확 빠져나갈 것 같지도 않고요. 그 다음에
외국인 자금은 뭐 뒤에서도 그 부분 좀 있는 것 같은데 주식이나 뭐 주식은 차지하더라도 채권 쪽에서도 외국인 자금이 좀 계속 유지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원화가 갑자기 확 약해질 만한 요인이 예전보다는 좀 줄어들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건 그러면 어떻게 봐요? 얼마까지 물어보기는 좀 미안해요. 저도 이제 길게 보면 어쨌든 더 떨어진다라고 보긴 하는데요. 근데 단기적으로는 원화가 좀 진짜 다른 통화들 대비해서 너무 빨리 떨어진 듯한 느낌이 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달러가 여기서 더 약해지기도 쉽지 않다. 왜냐하면 어차피 미국 경제 1분기보다는 2분기 성장률이 좀 높아질 거고, 그러겠죠? 그 높은 속도는 의외로 빨라질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미국 국채, 그러니까 1분기 성장이 그렇게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국채 금리가 어쨌든 2%대를 넘어선 거를 보면은 어쨌든 여기서 달러가 더 약해지기보다는 점진적으로 좀 다시 강세 쪽으로 방향을 잡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저희는 보고 있어서 원화가 단기적으로는 더 세게 이게 그 절상이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좀 900원대에서 좀 바닥 따지기를 하다가 이후에 뭐 또 다른 어떤 이벤트를 통해 가지고 이제 계단형으로 다시 이제 바닥을 뚫고 내려가는 형태로 좀 생각하고 앞으로 하여튼 계속 레벨 다운을 한다. 네. 네, 하나대투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앞에서 많은 말씀을 하셔가지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키는 아무래도 미 달러화의 속도 같습니다. 제가 준비를 하나 했는데요. 이게 최근에 그 미 달러화하고 그 다음에 2013년 때의 미 달러화 인덱스입니다. 네. 분기점이라든지 향후의 뭐 속도의 트리거는 미국의 금리 인상 시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고, 네. 이런 측면을 봤을 때 최근에 이제 저는 뭐 9월에 계속 인상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기 때문에 미 달러는 오히려 3, 4분기 이후에, 그러니까 금리 인상 이후에는 좀 더 약세, 다시 한번 약세로 갈 수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이런 기본 가정을 깔았을 때, 네. 앞서 말씀한 것처럼 글쎄 엔원 환율 뭐 향후에도 분명히 뭐 900원 선 아래로 추세적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열어둬야 될 것 같고, 근데 최근에 뭐 엔원 환율이 움직이는 게 원화의 측면이 좀 더 강하다고 본다면, 저는 미국 금리 인상에 맞춰서 원화 환율도 3, 4분기에는 잠시 좀 튀었다가 다시 연말에는 다시 안정세로 돌아간다, 이렇게 좀 뷰를 갖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도 뭐 추가 하락 가능성 여전히 높게 보고 있습니다. 최종 종결자로서 나서 주십시오. 달러 원 환율은 2분기가 올해 저점이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일단 뭐 계절 수급도 그렇고 또 외국인 자금도 일단은 뭐 금리 인상 시점이 다가오면 조금 잦아들고 하면서 또 당국도 일단은 이제 외국인 자금 한바탕 들어오고 좀 저점 봤다고 싶으면 다시 또 개입을 좀 강도를 높일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네. 2분기의 저점을 보고 이제 반등하는 쪽으로 생각하고 있고, 엔원 환율도 조금 더 빠질 여지는 있는데 당국이 그렇게 손 놓고 있지는 않을 것 같아요. 뭐 워낙 보면 실제 실효 환율도 계속 오르고 상대적으로 좀 강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는 그냥 엔원 환율은 900원 언저리에서 막 계속 추세적으로 계속 빠지기보다는 900원 언저리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900원 원짜리에서. 네. 4, 5, 6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 수출이 이제 계절적으로 좋은 게 4, 5, 6월에 이제 그 추수감사절 무슨 연말 무슨 그 크리스마스 이 물량을 그때 실어내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4, 5, 6부터 가기 시작해가지고 8월이면 끝나야 되거든, 미국에 도착이. 8월에 미국 항구에 들어가야 그때 이제 그거를 디스트리뷰션 센터로 갔다가 전 미국으로 쫙 뿌리는 거니까. 그럼 8월에 도착하려면 4, 5, 6월에 여기서 나가야 되거든. 그때인데 지금 그게 되기 전에도 우리가 무역수지 흑자가 이게 난 이런 흑자를 처음 보는 것 저도 같거든. 1분기 무역 흑자가 200억 달러가 넘게 났는데 네. 작년에 1분기가 50억 달러였거든요. 그러니까. 4배. 예.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1분기는 적자가 나야 되는 달이란 말이에요. 1월은 무조건 적자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1월부터 흑자라고 지금. 유가 때문인 것 같아요. 유가 때문도 네, 있고, 그다음에 내수가 워낙 죽어서 수입이 잘 안 되는 것도 있고, 양쪽에 다 있는 거거든요, 지금. 근데 이렇게 그 경상수지 쪽에서의 원화 강세 압력이 이렇게 센데, 이게 지금 900원짜리가 불가능한 거 아니에요? 이러면 정부가 아무리 받치려고 해도 받쳐지는 게 한계가 있는 거 아닌가? 뭔가 달러를 퍼내는 무슨 대책을 내놓기 전에는 난 좀 굉장히 비관적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근데 이제 나가는 플로우도 되게 많아진 추세거든요. 일단 해외 증권 투자도 1분기도 굉장히 많이 나갔고
직접 투자도 계속 나가고 있고 그게 물론 일부는 달러 수요를 유발하고 뭐 네. 환해질하면서 달러 수요 유발 안 하는 것도 있긴 한데 작년 3분기에 우리나라가 순자산국으로 전환을 했어요. 네, 해외 그렇죠. 자산 많아지면서 4분기에는 더 많은 자산을 가지게 됐고 그래서 그런 트렌드 보면은 물론 공급 압력이 굉장히 세긴 한데 네. 조금씩 나가는 플로우도 많아지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퍼내는 것도 네. 많이 퍼내고 있다. 네, 개입도 많이 하지만 그래요. 그러면은 일본 통화 정책 여기 좀 쉬게 해주고 누가 얘기할래? 일본 통화 정책 BOJ? BOJ 얘기해볼까? 네, BOJ가 어떤 네. 그럼 주목할 부분이 뭐가 있어요? 시장이 궁금해하는 것뿐만 아니고 BOJ가 앞으로 향후에도 그럴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언제 액션을 한 번 더 할 것이냐 아니면 안 할 것이냐가 가장 키라고 할 수 있겠고요. 네. 근데 이제 경제 측면에서 보면 그 액션을 취한다 안 한다 이전에 얘네들이 그 일본 경제 자체를 어느 정도 수준으로 보느냐, 그러니까 물가를 어느 정도 목표치로 보고 언제 도달할 것으로 보고 경제 수준을 어디까지 보느냐가 좀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네. 그게 결국에는 뭐 엔화 환율하고도 연결될 수 있고 일본 경제하고도 연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최근에 BOJ 오늘 이제 발표를 했었는데 일단 성장률과 물가 수준 자체를 좀 낮췄습니다. 물가는 근원 물가인데요. 뭐 올해 연간 한 0.2%포인트 낮춰가지고 목표치는 0.8% 정도 지금 0.8. 예, 목표를 보고 원래는 1% 정도 보고 있었거든요. 기본적으로 성장률도 한 2% 정도로 지난해보다 0.1%포인트 정도 좀 낮췄고 네. 기본적으로 뭐 유가 하락, 글로벌 그 디플레 압력에 어느 정도 좀 반영을 했던 그런 눈높이의 조절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그 부분이 시장 관점에서 어떻게 연계가 될 수 있냐면 제가 관심 있어 하는 거는 그럼 향후에 BOJ가 액션을 취해야 되느냐의 당위성부터 시작해서 언제 할 것이냐 그렇게 좀 연결을 할 수 있을 텐데요. 그런 측면에서 제가 좀 하나 또 준비를 했었는데 향후 이제 가장 중요한 이제 일본의 그 소비자 물가 인플레 목표치와 결부된 그 달러엔 환율의 이제 YOY 증가율입니다. 기본적으로 달러엔 환율이 일본 소비자 물가에 한 10개월에서 1년 정도 선행성을 보인 걸로 좀 통계적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측면을 보면 최근에 일본 소비자 물가가 지금 0%입니다. 그러니까 그 소비세 인상분을 제외하면 지금 0%라고 볼 수 있는데요. 네. 향후에 달러의 환율의 그 증가율의 추이를 보면 향후 이제 다시 목표치 2%를 하회하고 내려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이런 측면을 좀 감안해 봤을 때 향후 한 10월 전후에는 다시 BOJ가 물가 상승 측면에서도 액션을 한 번 더 취할 가능성이 매우 높지 않을까 이렇게 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현재도 양적 완화는 계속 가고 있는 거죠. 근데 거기다 추가로 이제 뭐 패키지를 내놓는 액션을 얘기하는 거죠, 지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현재 그 엔화 환율을 움직이는 동력 자체가 그러니까 아베노믹스죠. 그러니까 아베노믹스라고 본다면 거기에 하나의 중축도를 갖고 있는 게 BOJ 액션인데 최근에 이미 많이 선반영한 측면이 있고 더 이상 엔화 환율의 향방은 엔화 자체만의 뭐 정책이나 이런 드라이브로 이미 소멸됐다고 보고요. 지금 엔화 환율이 보합권에 움직이는 것은 미 달러와 인덱스하고도 결부가 높았던 것처럼 향후 엔화 환율을 일본 자체적인 요인으로 끌어올리는 것은 역시 다시 한 번의 BOJ 액션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이런 측면에서 향후 한 10월쯤에 다시 한 번 움직인다면 엔화 환율이 다시 한 번 상승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쪽은 추가 완화 책에 대해서는 어떻게들 보고 있어요? 오늘 의외로 시장에서 약간 놀랬던 게 약간 일부는 그래도 뭔가 이제 완화책이 조금이라도 나오지 않을까 기대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보면은. 그리고 그 구로다 총재가 이제 뭐 목표 달성 시한을 갖다가 뭐 좀 늦추고 그렇긴 했지만은 그걸 늦추면서 일부에서는 그만큼 이제 안 좋으니까는 뭔가 나오지 않을까 약간 기대도 없지 않았는데 오늘 뭐 아무것도 없다 보니까 장중에 뭐 주가도 좀 하락하고 금리는 이제 완화를 안 한다고 하니까는 일본 금리가 장중에 굉장히 좀 많이 올랐거든요 보면요. 그래서 이제 아까 앞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기대는 있고 시기가 언제인데 그 기대 자꾸 저는 약간 우려가 쏟아 부었는데 생각만큼 안 살아나니까는 일단 밀어넣고 할 거야 그렇게는 했는데 나중에 못하게 되지 않을까 사실 그게 약간 걱정이거든요. 보면. 아예 못하게 될 수도 예, 있다. 해보니까 뭐 별로 효과가 없더라 이렇게 돼버릴까 봐 그게 걱정입니다. 저도 조금 비슷한 그 후자의 이야기랑 좀 비슷한 의견인데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제 또 할 거다라는 기대감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뭐 물가 측면은 저는 아니고요. 지금 일본 국채를 사줄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기 때문에 결국은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건데 저는 이제 크게 두 가지를 보고 있습니다. 하나는 근데 지금 일본에서도 저희 이제 보궐선거처럼 지방선거가 지지난주에 하나를 했고 또 하나가 남아 있습니다. 네. 근데 아무래도 이제 이 아베노믹스 엔저라는 게 일본의 어떤 국민들이 보기에는 약간 이제 삶을 살기에는 약간 좀 힘든 거죠. 그래서 뭐 시장에서는 루머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 아베 총리가 구로다 총리한테 그 선거 전까지는 약간 좀 자제해 달라 뭐 네. 이런 이야기도 있었다라는 루머도 좀 들었었던 것 같고 그래서 그런 걸 보면은 정치적으로 봤을 때 약간 속도 조절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게 이제 첫 번째 생각이고 두 번째 생각은 이제 생각보다 일본이 지금 임금이 저는 올라갈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네. 최근에 일본의 그 여성 그 고용 참여율이 되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그러니까 이제 일본이 더 이상 이제 일할 사람이 없어진 거죠. 그래서 지금 뭐 더 아베노믹스를 하지 않아도 어쩌면 일본의 디플레는 자연스럽게 올라갈 가능성들이 의외로 좀 있지 않느냐. 그리고 그거를 지금 일본 정부는 약간 좀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 되지 않느냐고 보고 있습니다. 경기가 좋아지면서 이제 남성 고용은 다 끝나고 여성 고용으로 넘어갑니다. 경기가 좋다라기보다는 이제 노동의 어떤 그 공급 자체가 줄어들면서 이제 노동 공급이 줄어서 가격이 올라가는 거죠. 경기 상황에 비해서. 여기다 내가 하나 물어보고 싶은 거는 구로다가 이제 추가 완화책을 할 거냐 안 할 거냐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또 엔화 환율을 어느 정도를 적정으로 보느냐도 굉장히 중요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118엔 정도까지 와 있으면 구로다가 전에 얘기가 그 정도를 적정으로 봤던 거 아닌가? 내가 마지막으로 본 게 그 정도 120보다는 좀 아래. 를 적정으로 보는 것처럼 발언을 한 걸로 내 기억을 하는데. 사실 달러는 레벨에 대해서는 절대 레벨에 대해서는 이미 다 만족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4월인가 3월인가 그 아베 총리의 경제 자문관인가 어떤 교수님이 105엔이 적절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신 적도 있더라고요. 105가? 네. 그러니까 레벨은 되게 마음에 드는데 사실 이게 경제 논리는 사실 별로 아닌 것 같고요. 정치 논리인 것 같아요. 결국은. 인제 정치 논리로 갔다. 경제적으로는 사실 더 돈을 풀 이유가 있을까? 그리고 달러엔 환율의 상승이 과연 경제에 얼마나 도움이 될까에 대해서는 약간 다 이렇게 이견이 있는데 어쨌든 정치 논리인 것 같아요. 내년에 그 여름에 선거가 있잖아요. 네. 저는 그냥 한다면 선거 앞두고 하지 않을까. 일본 그 정책을 연구하는 사람들 중에 그 유럽처럼 지금 이제 계속 이제 그 QE를 하는 거와 더불어서 마이너스 금리 폭을 좀 늘려가지고 인플레를 약간 좀 자극하는 그런 정책에 대한 논의들도 사실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계속해서 QE만 가지고 인플레를 자극하기에는 약간 좀 버겁다라는 생각들을 좀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자, 일본 경제 좀 진단 한번 해보죠. 일본 경제 상황이 어때요? 지금 좋아지는 거예요? IMF가 뭐 그래도 플러스 성장한다 이러고 뭐 그러는 것 같은데 어떻게 봐야 돼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일본 경제? 대외 부분은 좋고요. 네. 시너지로 이제 대외 부분이 좋아서 안에 뭐 고용 임금을 늘리고 설비 투자가 되고 내수가 살아나야 되는데 그 순환고리는 좀 깨진 상태고 아직 안 됐고. 최근에 설비 투자라든지 산업 생산이라든지 아직까지 오히려 더 위축되는 그런 경제 지표들이 많이 발표가 되고 있고. 뭐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게? 그래서 일본은 기본적으로 일본이 갖고 있는 구조적인 결함이겠죠. 그러니까 제조업의 공동화라든지 아니면 노동 절벽이라든지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아직도 해결하기에는 구조적으로 워낙 뭐 갈 길이 먼데 일단 단기적으로 돈을 쏟아붓고 프레셔를 가했기 때문에 대외적인 그런 경상수지 흑자라든지 대외적인 부분에서의 어느 정도 퍼포먼스는 나고 있다. 하지만 그 안에 순환고리로서는 뭐 정책 자체가 자신 없는 것처럼 처음에 시발점 자체가 뭐 어떻게 보면 그 무리수를 뒀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순환고리는 좀 깨진 상태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그 대여거래는 좋은데 그게 생산은 해외 현지 법인에서 다 일어나고 있다. 뭐 이런 거죠 지금? 보통 그렇죠. 그다음에 투자도 해외 현지 법인에서 일어나고 국내 일자리는 안 늘어나고 뭐 이런 구조다. 그렇죠. 구조적으로 그런데 뭐 최근에 임금 협상을 뭐 지난해 대비 좀 더 높이 해가지고 그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 있는데 아직까지 뭐 기본급보다는 보너스나 특별 보너스의 비중이 좀 더 높아진 거고. 그렇죠. 뭐 그래도 좀 주긴 주는 것 같은데. 그렇죠. 늘어나는 거. 월별 지표들은 어때요 일본? 월별 지표들 보면 요즘 많이 엇갈리는데요. 네.
뭐 3월 소매 판매는 되게 안 좋았고요. 근데 이제 뭐 수출이나 무역 수지 같은 건 그래도 이제 좀 좋아지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확실히 대외 쪽은 확실히 좋아지는 것 같고 근데 이제 내수가 안 좋은 거는 저는 사실 이제 작년 3월 달에 이제 4월 달 소비세 인상을 앞두고 사람들이 이제 많이 이제 선침해를 했기 때문에 사실은 뭐 어쩔 수 없이 숫자 자체는 다 나쁘게 나오는 걸로 보고 있고 그래서 오히려 하반기 되면은 숫자 자체는 좀 더 개선될 가능성들이 의외로 좀 있지 않느냐 저희는 좀 그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니케이 2만 돌파했죠? 예, 했다가 꺾였다가 오늘 뭐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별 부양책 안 나오니까 장중에 또 다시 뭐 꺾이고. 예, 꺾이고는 했는데 어쨌든 뭐 최근에는 계속 좀 올라온 걸로. 어쨌든 2만을 왔잖아요. 니케이 예. 2만이 옛날에 일본이 제일 좋을 때 2만이거든. 예. 그때 계속 들어서 만 밑을 내려갔다가 예. 지난번에 거의 2만까지 갔다 한번 꺾인 거죠. 예. 꺾여서 15,000 이렇게 예. 갔었나? 다시 2만대로 오고 있는데 이게 갈 거예요? 안 갈 거예요? 일단 그 매크로 측면에서는 뭐 의견이 분분하니까요. 경기가 좋아서 주가가 오르느냐 뭐 그거는 약간 논외일 수 있는데 지금 뭐 또 중국이 매크로가 좋아서 증시가 오르는 건 아니니까요. 근데 일본에서는 이제 그 GPIF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국민연금 같은 이제 전 세계에서 네 번째로 큰 규모의 연기금인데 여기서 두 번째인가요? 두 번째로 큰가? 뭐 네 번째. 하여튼 예, 죄송합니다. 두 번째나 네 번째나 그런 걸 보고 예. 도찐개찐이라고 예. 합니다. 거기서 이제 이것도 이제 아베노믹스 일환으로 네. 이제 그 연기금이 일본 그 이 국민연금이 보면은 채권을 원래 연기금이 채권을 많이 갖고 있지만 다른 연기금에 비해서 채권을 진짜 많이 갖고 있었죠. 네. 굉장히 많이 갖고 있었는데 이걸 갖다가 주식 투자를 늘려라. 그리고 해외 투자를 늘려라라고 이제 아베노믹스 일환으로 바꿨거든요. 그러고 나서부터 실제로 여기서 자국 주식을 굉장히 많이 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급의 힘으로 일본 증시를 좀 밀어 올린 게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아베노믹스가 잘하면 일본 연금도 망가뜨리고. 그리고 실제로 일본 연금이 그 규모가 2010년인가부터 줄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고령화가 되니까 넣는 납입하는 사람은 줄고 타가는 사람이 많아지면서 줄고 있는데 주식 위험 투자 비중을 늘리고 있거든요. 그렇죠. 이거 저 알 수 없어요. 두고 봐야 돼. 근데 그나저나 우리나라는 지금 영향이 어때요? 우리나라는 일본인 관광객은 일단 엄청 안 오는 거죠. 그리고 일본으로 우리가 수출하는 게 이제 어떤 거냐면 전복, 송이 이런 건데 요즘 우리가 전복 싸게 먹잖아. 일본 수출이 안 돼서 그런 거거든요. 대일 수출 비중은 한 6% 정도? 아주 큰 비중은 아닌 것 같고요. 그렇죠, 결국은 이제 경합하는 제품들에 대한 얘기가 중요할 것 같은데 일본은 수출 물량이 조금 늘어나는 분위기더라고요. 네. 우리나라는 지금 상대적인 원화 강세 영향을 얼마나 받고 있을까? 유로에도 워낙 강하고 엔에도 강하고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일단은 수출 물량 지수, 그러니까 수출 물가 대비 실제로 수출 상황이 어떤지를 볼 수 있는 네. 그런 이제 데이터인데요. 실제 수출 지수. 그래서 2월에 막 많이 꺾이더라고요. 그래서 영향이 있나 봤더니 3월에도 다시 올라왔어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그렇게 큰 타격은 없는 거 아닌가 수출에는 저는 일단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이 데이터를 좀 계속 보고 있어요. 뭐 말씀하신 것처럼 일본 사람들이 안 오는 것도 조금 우려가 되는데요. 최근에는 이제 우리나라를 먹여 살린다고 하던 요커 중국 관광객들도 이제 우리나라로 안 오고 뭐 정치적인 감정이 나빴지만은 그래도 워낙 싸시니까 일본으로 간다고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은 걱정이 되는 거예요. 원래 관광은 중국 사람들이 일본을 가고 싶은데 일본은 비싸서 못 가고 우리나라 오는 거였거든. 그러니까 일본이 싸졌으니까 일본 가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도 다음번에 일본에서 찍을까? 저도 지난번에 원합니다. 뭐 한번 그런 얘기가 있었던 거. 일본 가기로 했었는데, 그죠? 우리도 다음번에는 일본으로 뭐 한번 갑시다. 우리 한번 데모 한번 할까 여기서 항의 데모? 여름에. 자, 이 정도면은 아마 국내 시장에 대한 영향까지 우리가 전반적으로 한번 일본 경기랑 싹 다 본 것 같아요. 그죠? 자, 이걸로 그러면은 우리 메인 토크는 마무리하고 우리 여기 PD님 잘 보고 계시죠? 우리 다음번에는 일본 동경에서 찍을 수 있도록 기획을 한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 그러면 안 온다, 이거. 자,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죠. 수고했습니다. 고맙습니다.